흡수하는 정신 11장 언어에 대하여. 아이의 내면에서 이뤄지는 언어의 발달을 보자.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언어는 매우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 생활의 바탕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집단을 이루기 때문이다. 언어는 문명이라 부르는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뚜렷이 구분시키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것저것 정해진 임무를 하도록 안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절대로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조화를 이루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오직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언어는 서로 함께 생각하는 도구이다. 인간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까지 언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어쨌든 언어란 무엇인가? 단순한 호흡이고 또 비논리적으로까지 일련의 소리를 서로 결합시킨 것이다. 소리엔 논리가 전혀 없다. 접시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소리들의 집합은 그 자체에 아무런 논리가 없다. 이 소리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특별한 소리들이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표현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언어는 사람들의 집단 사이에 이뤄진 동의의 표현이며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소리들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 집단뿐이다. 다른 집단은 똑같은 생각을 다른 소리로 표현한다. 언어는 어떤 집단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그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일종의 벽이다. 언어가 신비스러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언어는 사람들의 집단을 국적 그 이상으로 강하게 단결시킨다. 사람들은 언어로 서로 연결되며 사람들의 사고가 복잡해짐에 따라 언어도 더욱 복잡해졌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함께 성장했다. 신기한 사실은 단어들을 만드는 데 쓰인 소리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 소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결합하여 아주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낸다. 이 소리들의 결합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른다. 간혹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 앞에 놓이기도 하고 다른 소리 뒤에 놓이기도 한다. 또 간혹 소리를 부드럽게 내기도 하고 세게 내기도 한다. 입술을 닫고 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입술을 열고 내는 소리도 있다. 소리를 내는 다양한 방법과 그 단어들이 표현하는 관념들을 기억하려면 대단한 기억력이 필요하다. 이젠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문장이라 불리는 단어들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각에 맞춰 단어들을 특별한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 안에 있는 다른 엉뚱한 것을 떠올리게 하지 않으려면 이 배열이 아주 정확해야 한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뜻을 정확히 읽도록 안내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만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표현하길 원한다면 그는 그 대상의 이름을 여기에 놓고 형용사를 그 이름 가까운 곳에 놓고 또 다른 명사를 다른 곳에 배치하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쓰이는 단어들의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어들의 위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직접 테스트하길 원한다면 명확한 의미를 지니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런 다음에 그걸 종이에 적고 단어를 하나씩 잘라내어 아무렇게나 섞어보라. 똑같은 단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초지성의 표현이라 불릴 수 있다. 얼핏 보면 인간의 언어 능력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언어가 자연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언어는 의식적인 집단 지능이 만들어낸 초자연적인 창조이다.
언어를 중심으로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간다. 이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진 탓에 사라져버린 언어도 있다. 그런 언어들은 지나치게 멀리 확장되고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 나머지 더 이상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만 붕괴하고 말았다. 산스크리트어나 라틴어를 배우길 원한다면 아마 10년을 공부해도 완벽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언어와 관련해서 정말 신비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더없이 추상적인 도구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언제나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되었음에 틀림없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언어를 안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아이가 언어를 흡수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 흡수는 정말로 위대하고 신비하다. 사람들은 아이를 사람들 틈에 그냥 내버려도 그러면 자연히 말을 하게 돼 라고 말한다. 이 말이 곧 아이가 언어를 흡수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생각해 왔다. 언어 문제를 연구하는 동안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언어란 것이 배우기에 무척 어렵고 복잡하지만 어느 언어든 그것을 사용하는 국가 안에서는 더없이 무식한 사람도 다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라틴어는 어려운 언어이다. 심지어 라틴어에서 파생된 현대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라틴어는 여전히 어려운 언어이다. 그러나 고대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사용한 언어도 똑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라틴어였다. 그리고 무식한 농민들이 들판에서 일하면서 말한 언어는 무엇이었는가? 역시 복잡한 라틴어였다. 로마 제국의 3살짜리 아이들은 무슨 언어를 썼는가? 아이들도 복잡한 라틴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했다. 아마 인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래전에 들판에서 일하거나 정글을 떠돌았던 사람은 산스크리트어를 말했다. 오늘날 이 같은 비밀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 결과 어린이의 언어 발달이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가르침이 아니라 발달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엄마가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거침없는 창조로서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언어가 어떤 법칙을 따라 발달하며 어느 시기에 이르면 그 발달이 절정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이다. 언어가 간단하든 복잡하든 상관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에도 일부 원시적인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언어는 매우 간단하다. 그럼에도 그들 틈에 섞여 사는 아이들이 쉬운 언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서구의 아이들이 복잡한 언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과 똑같아. 어느 아이에게나 똑같이 음절을 한마디씩 내뱉는 시기와 단어들을 말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과 문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시기가 뚜렷이 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아이들은 남성형과 여성형, 단수와 복수, 시제, 접미사와 접두사의 차이까지 구분한다. 언어에는 복잡하고 예외적인 규칙이 많다. 그럼에도 흡수하는 아이는 그 복잡한 것을 모두 배울 수 있다. 원시적인 언어를 쓰는 아프리카의 아이가 몇 개 되지 않는 단어를 배우는 그 시간 안에 어려운 언어를 사용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소리의 발성을 살핀다면 거기에도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단어를 구성하는 모든 소리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온다. 가끔 코와 목이 동시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가끔은 혀와 뺨의 근육을 동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 신체의 다양한 기관들이 힘을 합해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이 메커니즘의 형성은 아이가 흡수하는 모국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외국어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어른들은 모든 소리를 재생하기는커녕 제대로 듣지도 못한다. 어른은 단지 모국어의 메커니즘만을 사용할 줄 안다. 아이만이 언어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아이는 환경 안에 여러 개의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들을 모두 완벽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의 구축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잠재의식의 맨 아래층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아이는 잠재의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이 작업을 시작한다. 언어가 영원한 습득으로 발달하고 고착되는 것도 바로 그곳이다. 언어 연구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대목이다. 어른들은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소망을 의식적으로 품고 언어를 의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아니 초자연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아주 매력적이다. 이 메커니즘은 성인 관찰자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오직 외부로 나타나는 징후를 토대로 이 메커니즘을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제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이 징후는 매우 분명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서 예외 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언어의 소리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순수성을 간직한다는 사실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사실은 복잡한 언어도 단순한 언어만큼 쉽게 흡수된다는 점이다. 어느 아이도 모국어를 배우느라 힘들어하지 않는다. 아이의 메커니즘이 언어를 전체적으로 다듬는다. 아이의 언어 흡수에 비유할 만한 것이 한 가지 떠올랐다. 나의 아이디어는 이 현상의 다양한 요소들과도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현실과도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아이디어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그림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뭔가를 그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연필이나 색연필을 잡고 그것을 그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사진으로 담을 수도 있다. 사진으로 담는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필름에 담는다고 하자. 이 일은 그리 복잡한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한 사람이 아니고 10사람을 찍는다면 그래도 필름은 그 전보다 더 필요하지 않다. 카메라만 충분히 크다면 1000명을 사진에 담는 것도 똑같이 쉬울 것이다. 만일 어떤 책의 제목을 사진으로 찍거나 잔 글씨의 외국어로 가득한 책의 어느 페이지를 사진으로 담는다면 그 사진에 드는 노력은 똑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진의 메커니즘은 간단하든 복잡하든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다. 한편 어느 한 사람을 손으로 그린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10명을 그려야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책의 제목을 손으로 베낀다면 그것 또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가 자잘하게 적힌 한 페이지를 베낀다면 그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진은 어둠 속에서 찍고 역시 어둠 속에서 현상 과정을 거친 뒤 고정된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밝은 곳으로 나올 것이며 이후로는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아이의 내면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정신적 메커니즘도 이와 똑같아. 이 메커니즘은 잠재의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하며 거기서 발달하여 굳어진 다음에 공개된다. 나의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언어 획득에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비한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알고 싶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깊은 잠재의식의
이런 신비한 특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를 출생 첫날부터 2세 이후까지 매일 관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에게 하루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발달이 같은 수준에 머무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 주요 관찰 대상이다. 이 관찰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이 이정표처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아이의 내면에서 매우 위대하고 신비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외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는 매우 보잘것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아이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외적 표현 사이에 불균형이 심한 것이 분명하다. 외적 징후의 관찰에서 두드러지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아이의 언어 발달이 규칙적으로 쭉 고르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간혹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느 시기에 음절의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몇 개월 동안 아이는 짧은 음절만 내뱉는다. 이때는 외적으로 전혀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단어를 하나 내뱉는다. 그런 다음에도 단어 한두 개만 말하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다시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를 지켜보는 어른들은 아이의 느린 진전에 낙담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느려 보이지만 아이의 언어 사용은 그래도 아이의 내면에서 위대한 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이런 현상은 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역사를 보면 인간은 오랫동안 같은 수준에서 원시적이고 어리석고 보수적이고 전진을 이루지 못하는 수준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단지 역사의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일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의 깊은 속에서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다음에는 또다시 평온한 시기가 있고 외적으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 그렇게 무료하게 이어지다 어느 순간에 한 차례 폭발이 더 일어나지 않던가. 아이의 언어 습득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단어를 하나씩 익히며 착실하게 성장하는 과정이 아닌 것이다. 거의 진전이 없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언어 능력이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별 다른 가르침이나 이유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이들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단어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모든 단어들을 완벽하게 발음한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은 명사와 전미사, 접두사, 동사를 복잡한 것까지 아주 쉽게 사용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만 2년이 되는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어른들은 아이의 이런 행동에 고무를 받으며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도 느린 시대를 맞게 된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아마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삶에서는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며 폭발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른다. 아이의 표현에 나타나는 이 같은 폭발 현상은 2세 이후에도 계속된다. 간단하거나 복잡한 문장의 사용과 시제까지 정확히 반영한 동사의 사용, 그리고 종속절의 사용까지 갑작스런 폭발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계에 이른다. 잠재의식에서 준비된 언어라는 보물은 이제 의식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파워를 얻게 된 아이는 쉴 새 없이 제잘거린다. 그러면 어른들은 제발 입 좀 닫아 라며 신경질을 내게 된다. 생후 2년 반쯤 되어 하나의 인간이 최종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지능의 랜드마크가 나타난 이후에도 아이의 언어는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이때는 폭발 같은 것은 없지만 활기와 자발성은 대단하다.
이 두 번째 시기는 생후 2년 반부터 4년 반 내지 5년까지 이어진다. 아이가 엄청난 수의 단어들을 흡수하고 문장 표현을 완벽하게 다듬는 시기이다. 만일 아이가 겨우 몇 개의 단어나 속어가 쓰이는 환경에서 지내게 된다면 아이는 그 단어들만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세련된 말과 어휘가 풍부하게 오가는 환경에 산다면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듯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휘력의 확장은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이 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벨기에에서 과학적으로 관찰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2년 6개월 된 아이는 200개의 단어를 알지만 5세가 되면 수천 개의 단어를 알고 사용한다. 이 모든 학습이 선생도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자발적인 습득인 것이다.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배운 다음에야 어른들은 아이를 학교로 불러 이제 글자를 배우도록 하자고 말한다. 우리는 아이가 이런 이중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언어를 위해 준비시키는 잠재의식적 활동의 길이 있고 점점 생겨나면서 잠재의식으로부터 그 내용물을 넘겨받는 의식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의 마지막 결실은 무엇인가? 5세 된 아이, 즉 새로 탄생한 한 사람의 인간이다. 아이가 언어를 잘 말하고 또 언어 관련 규칙들을 모두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존재로 성장했다는 뜻이다. 아이는 잠재의식의 모든 작업을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언어를 창조한 주체는 바로 이 아이이다. 아이는 언어를 자기 혼자 힘으로 창조했다. 만일 아이가 이런 힘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언어를 습득하지 않았다면 인간 세상과 문명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인간이 말하자면 모든 것을 건설해야 하는 시기의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한다. 만일 이 시기의 아이들이 없다면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만이 문명의 토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의 아이에게 아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하고 아이가 혼자서 헤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